소파에 앉아있는데 고양이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고 단 한 번 뛰어올라서 바로 옆으로 왔네요. 여러분의 손을 핥고 있어요. 방금 먹었던 것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우리를 핥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해주듯이 여러분을 그루밍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새끼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으며 찾아오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누워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고르기 시작한다면 자기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이제 그만 쓰다듬으란 뜻이죠. 고양이는 뭔가를 멈추고 싶을 때 물어요. 예를 들어 손톱을 다듬어줄 때 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한 번 물리면 손톱 손질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옹거리는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물 수도 있어요. 아마 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는 그냥 안 놓는다면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려 하거나 위협에 대처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만약 장난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그 장난감을 치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하기 전이나 짜증을 느낄 때 걱정스러운 낮은 톤의 야옹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낸다면 고양이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낮지만 달콤한 야옹은 고양이가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점심을 요리하는데 저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음식 그릇 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거의 눈도 안 깜빡이고 있어요. 그릇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눈을 잘 보세요. 눈꺼풀이 반쯤 감겨있고 천천히 눈을 몇 번 깜빡인다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뽀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좋아한다는 표시죠. 만약 음식을 어딘가에 묻기 시작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일 수 있으니 다른 사료를 알아보세요. 모든 걸 긁어대는 건 고양이에겐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발과 발톱도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흔적과 냄새를 남김으로써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톱은 여러 층이 있어서 긁으면 발톱의 바깥층을 없애주고 발톱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입을 벌리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플레멘 반응이라고 불러요. 뭔가 냄새를 맡았는데 그 작은 코에는 냄새가 너무 복잡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그 냄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입천장을 사용해요. 앉아서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 있으려고 여러분 무릎 위에서 자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고양이에게도 좋은 느낌이에요. 고양이의 잠자리는 편안함보다 따뜻한 게 더 중요해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아주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취약한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잘 땐 고양이는 둘이 유대감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새끼였을 때 엄마의 가슴에 들러붙곤 했거든요. 모유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에게 꾹꾹이를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도 기분 좋게 갸르릉거릴 거예요. 무릎 위에 있다면 머리로 여러분의 얼굴을 살짝 치거나 턱으로 여러분을 문지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자기 것이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어떤 고양이는 갸르릉거릴 때 침을 흘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애정을 또 다른 표시예요. 진짜로요.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서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빠르게 도망가네요. 벌레를 발견해서 쫓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남아도는 에너지를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새끼 고양이들은 나이 든 고양이들보다 더 자주 이런 행동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낮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발광할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죠. 이리 와, 또 저러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비난할 순 없어요. 고양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본능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야생에서 엄마 고양이는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만 음성 의사소통을 사용해요. 걱정할 것이 없다면 고양이는 조용히 있죠. 고양이들은 우리들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행복할 때 뛰어다니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조금 더 기분파예요. 여러분에게 오긴 하지만 자기가 내킬 때만 오죠. 또 관심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무시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무시한 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길 바라면서 여러 곳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키보드 위에 일부러 누워있거나 할 때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과 팔 사이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있죠.
또 여러분 옆에 누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관심을 끌어요. 아마 지금이 껴안아주기 좋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귀를 실룩거리는 걸 봤다면 자리를 비켜주세요.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갑자기 심수를 내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고양이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요. 채터링을 많이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걸 의미해요. 고양이가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을 때도 일어나죠. 두 고양이가 서로를 우습게 쳐다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꼬리가 실룩거리는데 점점 더 빨라지다가 동생에게 달려들었네요. 이 행동은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이를 노릴 때와 같이 집중해 있고 신났다는 걸 의미해요. 집에서는 단지 놀고 싶다는 뜻이지만요. 꼬리를 곧게 하고 여러분에게 온다는 건 흥분된 상태란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걷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대요. 꼬리가 낮게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부드럽게 행동하고 놀라지 않게 조심하세요. 고양이가 씹어선 안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먹을 수 없는 식물이나 플라스틱, 심지어 금속도 가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네, 놀랍지만 사실이에요. 심박수를 아주 늦춰서 수면 아래에서 40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물고기와는 달리 돌고래와 고래는 수생 포유류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호흡에 있어서는 물고기보단 우리와 더 비슷하죠. 둘 다 폐가 있고 우리가 분수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공기를 호흡해요. 수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공기를 마시러 올라올 때까지 숨을 참아요. 돌고래는 물속에서 10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향유고래는 9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반면 코끼리 바다표범은 수생 포유동물에 관한 한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올라올 필요 없이 물속에서 머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이름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니까 아메바보다 더 작은 말벌이 있어요.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 말벌이 나머지 gon충들과 같은 날개, 뇌, 눈,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길이가 0.2mm이기 때문에 곤충의 아주 작은 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작은 성충은 멋진 이름을 가진 요정파리라고도 알려진 기생말벌이에요. 이것의 수컷은 날개가 없고 장림이며 길이가 0.13mm밖에 되지 않아요. 각각의 동물종들이 다른 색과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잠재적인 짝짓기 파트너를 찾을 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포식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인데, 포식자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와 같은 매복 포식자들이 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있는 건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그 차이가 크거든요. 호랑이가 그곳에 가기 전에 먹이가 먼저 눈치챈다면 그날 밤 저녁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왜 주황색일까요? 우리에겐 주황색은 눈에 엄청 잘 띄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안전조끼나 트래픽콘과 같은 것들에 쓰이는 색이죠. 인간의 눈에는 주황색은 대부분 환경에서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만약 호랑이가 여러분을 잡으러 온다면 여러분은 그걸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겐 삼색 색각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빛이 눈에 들어오면 그게 뒤에 위치한 얇은 층인 망막에 부딪혀요. 그 빛을 처리하기 위해 망막은 두 가지 종류의 광수용체, 즉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사용해요. 막대세포는 빛과 어둠의 차이만 구별할 수 있어요. 색은 감지할 수 없죠. 우리의 눈은 희미한 빛에선 주로 막대세포에 의지해요. 원뿔세포는 색 지각을 담당해요. 사람에겐 주로 세 종류가 있어요. 녹색, 파란색, 빨간색의 원뿔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삼색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화려한 조합과 함께 세 가지 원색을 봐요. 유인원과 몇몇 원숭이들 또한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 말, 사슴, 개를 포함한 육지에 사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이색 색각을 갖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 있는 망막은 녹색과 파란색 두 가지 색만 보는 원뿔세포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녹색과 파란색의 원뿔세포로부터만 정보를 얻으면 생맹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녹색과 빨간색 음영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육지에 사는 포유류와 비슷해요. 사슴은 호랑이에겐 확실히 인간보다 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리고 사슴은 호랑이를 주황색이 아닌 녹색으로 봐요. 초록색 호랑이가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울 테고, 그러면 호랑이들에겐 더 많은 저녁거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진화는 여전히 주황색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색을 만드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유일한 녹색 포유류는 나무늘보지만 털이 자연 녹색은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자라는 조류 때문이에요. 그리고 숨을 40분 동안 참을 수 있죠. 극 주변의 물은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 아주 차가워질 수 있어요.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멀리 헤엄쳐 가야 해요. 하지만 남극대륙 근처에 있는 남빙양에 자생하는 특별한 물고기 무리가 있어요. 그곳의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영하죠. 하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염분 덕분에 얼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자연적인 부동액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이것은 혈액에서 모든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고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돕는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개미와 같은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숨 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입과 목을 벌리려고 해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과 횡격막을 가만히 잡아보도록 해보세요. 횡격막은 모든 포유류에게 가슴과 복강을 분리해주는 근육 구조예요. 여러분이 숨 쉴 때 팽창하죠. 만약 이렇게 하면 산소가 여전히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몸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쉴 때 횡격막이 활발하게 공기를 몸 앞 사자, 코끼리, 곰.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위협적인 3가지 동물입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죠.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함께 살펴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글의 왕 사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코끼리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정글의 왕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죠.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사나운 사자가 물을 무서워할까요? 사실 이건 그저 속설에 지나지 않아요. 사자는 더위를 식힐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사자가 살고 있는 곳의 기후를 생각해보면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의 온도 범위는 20도에서 30도예요. 우리 인간들도 날씨가 그렇게 무더울 땐 해변으로 향하죠. 그러면서 왜 사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사자가 보통 127kg에서 190kg의 무게의 두꺼운 모피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사자가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의 아이러니는 사실 사자가 뛰어난 수영선수라는 점이에요. 호랑이, 표범, 제규어, 오슬록과 같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피하려고 하는 건 추운 기후의 큰 고양이들입니다. 밥캣, 링크스, 눈표범과 같은 동물이죠. 눈표범은 고산 툰드라 생물군계 같은 추운 곳에 살아요.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예요. 그곳의 온도는 평균 1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사는 큰 고양이들이 물을 싫어한다는 건 완전히 일리가 있어요. 털이 젖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자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신화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여러분 중에서 바로 그 이유가 컴퓨터 화면 근처에 얼쩡거리면서 말썽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집고양이의 특정한 행동 양상이 사자의 행동 양상과 일치할 거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집고양이는 앞서 언급된 모든 큰 고양이들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들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에요. 대신 수백만 년 동안 오늘날에도 여전히 야생에 존재하는 한 마리의 야생 조상인 근동 살쾡이로부터 발전해 왔어요.
중동에는 물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은 물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고양이들처럼 물을 식량 공급원으로만 인식하죠. 여러분의 집고양이에게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욕이나 수영을 하지 않고 물을 거의 상대하지 않아요. 운이 좋게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고양이들은 혀를 사용하여 몸을 청소합니다. 혀에 작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뭉친 털을 빗어주고 털을 깨끗하고 달콤한 향이 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꿀을 좋아한다고요? 분명히 가능해요. 어떤 고양이들은 심지어 물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목욕 거품 같은 거요. 다른 고양이보다 물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한 종류의 집고양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시 방 고양이는 수영하는 고양이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은 열을 식히기 위해 터키의 반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에 대한 친화력을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이 호수는 이 고양이 품종이 진화한 지역에 있어요. 고양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쥐 공포증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생쥐나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다운 코끼리가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흔한 속설이 있어요. 그래요. 종에 따라 키가 약 3m이고 무게가 4,000kg이 넘는 동물 말이에요. 이런 코끼리가 길이 10cm에 무게가 0.5kg도 안 되는 동물을 무서워한다고요? 하지만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쥐가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갈까봐 두려워한다는 소문에 기초하고 있어요. 만약 쥐가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면 코를 자극하고 막히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소문 또한 사실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코끼리가 쥐를 무서워한다는 구체적인 개들은 왜 그렇게 막대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우선 개들에겐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사냥할 때 물건을 되찾으려는 본능에서 비롯된 거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과 놀고 싶을 뿐인데 만일 공을 까먹고 집에 놔두고 왔을 수 있어요. 그때의 분명한 신호는 개가 막대기를 여러분의 발밑에 떨어뜨리면서 올려다보기 시작할 때 알 수 있어요. 개들은 막대의 냄새와 질감을 좋아해서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 물어뜯은 건 개들의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고통을 완화시켜줍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간 누워있다가 발을 핥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고양이만큼 자주 몸을 단장할 필요는 없지만 개들도 여전히 특히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동을 평소보다 더 자주 한다면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발을 다쳤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박혀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 이상이 없는지 개들이 열심히 핥고 있는 발을 관찰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방문하세요. 개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흔들어대죠? 그렇죠? 이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어요. 늑대와 사냥 본능이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개가 공격적이란 뜻은 아니니까요. 그냥 노는 거죠. 고양이처럼 개들도 우다다 할 때가 있어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니는 에너지 폭발 상태요. 하지만 개는 좀 달라요. 행복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개들이 목욕하는 걸 싫어하는데 목욕이 개들을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해서 그래요. 끝나고 나면 몇몇 개는 인디카처럼 날아가 버리죠. 이렇게 하면 물을 털 수 있고 억눌리고 긴장된 에너지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개는 10중 8구 짖을 거예요. 여론과는 달리 소음을 싫어하거나 이게 귀를 아프게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이렌을 울부짖는 다른 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울링 본능이 자극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또 사람들이 개 옆에서 피아노나 플루트를 연주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몇몇 개들은 하울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댕댕이는 제가 트럼펫을 연주할 때 울부짖는 걸 좋아해요. 어떤 개들은 풀 먹는 본능이 있어요. 어떤 개들은 그냥 맛을 즐기는 걸 수도 있지만 기생충과 같이 나쁜 것들을 몸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건 풀의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개 주인으로서 이건 못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풀이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개가 여러분의 발에 앉으면 다른 개들에게 여러분이 자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애정을 보이는 거죠. 개들은 서로의 엉덩이를 킁킁거리면서 인사해요. 개들의 놀라운 후각이 이 새로운 지인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개들은 심지어 다른 강아지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개가 하품을 하는 건 우리 하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졸린 거죠. 하지만 다른 때도 있어요. 만약 개를 훈련시키려고 할 때 하품을 한다면 개가 좌절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크게 하품하는 걸로 자신에게 정신적인 휴식을 주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현재 상황에 실증이 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긴장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병원에 갔는데 너무나도 티나게 거기 있기 싫어할 때 말이에요. 반면 열정적인 상태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산책 나가기 전에 하품하는 것처럼요. 그건 좋은 신호죠. 등으로 구르면서 배를 문질러 달라고 하는 건 흔히 볼 수 있어요. 털을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표시기도 해요. 배를 긁어줄 때 개들의 작은 다리가 어떻게 발길질하는지 본 적 있나요? 그건 소파 반사라는 건데 전혀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개의 배를 긁을 때 피부 밑에 있는 신경들을 활성화시켜요. 이는 개들이 털에 달라붙어 있는 벌레와 같은 짜증나는 걸 없애려고 할 때 활성화되는 똑같은 신경이죠. 개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또 다른 표시는 여러분을 핥는 거예요. 강아지였을 때 엄마 개가 같은 방법으로 목욕시켜주고 유대감을 맺곤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느라 너무 바쁠 때 주의를 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에 대고 하면 뭔가 먹고 싶거나 점심으로 먹었던 남은 고기 덩어리 맛을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꼬리를 흔드는 건 개들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 만약 개가 오른쪽으로 꼬리를 더 많이 흔든다면 행복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왼쪽으로 흔들면 좀 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꼬리는 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관문이에요. 겁에 질린 개는 보통 꼬리를 내리고 경계하고 흥분한 개는 평소보다 꼬리를 훨씬 더 높이 들어요. 호기심이 많다면 꼬리는 곧게 뻗을 거고 마지막으로 뻣뻣하게